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식에 반대하는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오늘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미래자동차, 그린카, 전기차, 수소차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린 모빌리티라 그러면은 지금 있는 자동차가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는 건데, 이게 분명히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좀 되게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만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울산 공장에 가서 그린 모빌리티 관련한 2025년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가 그리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그린 모빌리티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오늘은 특히 세계 최초로 수소차 판매 대수를 10,000대를 돌파하고 전기 상용차 판매 역시 10,000대를 넘어선 날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전기 상용차 그러면은 전기 상용차? 전기차라 그러면 어떤 차가 제일 많이 팔리지? 강 PD님, 현대차 전기차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릴까요? 코나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코나가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달 판매를 집계를 해보니까 코나 일렉트릭이 월 1,000대가 팔렸고, 포터요? 포터 전기차. 그 화물차. 네, 1,700대. 야, 이 코나보다 한 70%가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떤 수요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코나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에 포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라서 그런데 포터는 원래도 사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데, 전기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포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위한 차, 어떤 영업을 위한 차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가 굉장히 저렴한 포터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보조금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아차의 봉고 3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넥소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에 출시가 됐고, 전기차는 훨씬 늦게, 전기 트럭은 늦게 출시가 됐는데, 이날 둘 다 10,000대를 돌파해서 어떤 기념식을 열어서 어떤 10,000번째 고객에게 어떤 상패 같은 거를, 상패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때 기념품 펜을 같은 걸 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차 보급의 속도를 내겠다. 2022년을 원년으로 삼아 25년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이 원년이라 그러면은 이게 왜 원년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 어떤 굉장히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실은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르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한국 GM 같은 경우도 GM, 미국의 GM이 대주주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마인드라가 대주주고, 어디로 좀 팔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순수하게 이제 한국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합쳐서 현대차 그룹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아이오닉 브랜드라 그래서 친환경차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옛날에 자동차 아이오닉 말고 제네시스 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가 된 것처럼 전기차 아이오닉의 이름을 따서 아이오닉 친환경차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오닉 5, 6, 7 이게 3개의 시리즈가 나올 건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내년 한 2월쯤 되는데, 이게 코나 전기차하고의 차이는, 코나 전기차는 코나라는 차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내연기관 파워트레인을 드러내고 거기다 배터리, 모터를 실어서 전기차를 만든 거고, 내년부터 나오는 전기차는 진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전기차에 맞는 플랫폼, 이렇게 바닥에다 배터리 쫙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뚜껑을 이렇게 씌우는 이런 EGMP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그렇게 판매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환경 규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만들 수는 없으니, 이게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전기차 판매를 다 환경 규제 수준으로 맞추면서 그냥 거기서 조금씩 이게 디졸브를 하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자동차가 전기차 모델보다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만듭니다. 이게 전기차긴 하지만 내연기관을 좀 가져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랬던 어떤 흐름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게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테슬라라는 무시무시한 글로벌 혁신 기업이 전기차를 딱 보여주고, 그 전기차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자동차 회사 거의 전 자동차 회사의 시가총액을 다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전기차를 출시하게 됐고, 앞서 나갔던 폭스바겐이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기차를 제대로 출시를 못하고 있는 틈에 현대차는 이제 내년 초쯤 한 2월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이오닉 5라는 자동차를 내놓게 됩니다. 이 자동차는 일단 그 마진이 좀 어느 정도 남는 게 있고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도 기존의 코나 전기차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원년이 될 거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와 내년을 아이오닉 브랜드의 첫 출시를 갖고 있는 현대차의 얘기는 사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좀 해줬냐면은 정부에서 전기차, 수소차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충전소겠죠. 충전소가 2025년까지 전기 충전소는 50만 기. 50만 기? 네, 맞습니다. 네, 25년까지 50만 기를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핸드폰처럼 수시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아무 때나 수시로 충전하시나요, 핸드폰? 보통 집에서 충전 많이 해갖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가 충전에 대한 불안감을 좀 없애겠다는 차원이지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거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의 집 근처 회사 아니면 가는 길이라든지 거점 충전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충전에 대한 어떤 공포 어떤 불안감을 없애준다면 전기차를 훨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상품성 있는 전기차를 내놓고 정부가 여기에 관련한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어떤 전기차의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차 같은 경우는 20만 대, 2025년까지 2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20만 대면 진짜 많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커지면 감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넥소가 2018년에 출시가 돼서 2년여 만에 그 10,000대를 돌파를 한 겁니다. 단일 국가에서 10,000대를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넥소가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웃기긴 해요. 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보조금 만들어갖고 우리나라가 충전소 해갖고 야, 그거 10,000대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아직 그 수소차가 출시가 돼서 많이 팔릴 만한 여건이 글로벌하게 아직 돼 있지 않아요. 이게 그 캘리포니아라거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지금 충전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차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끌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전기 인프라가 그렇게 진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편리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해요.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딱 막이 열리는 요 타이밍에 먼저 들어와 있었고 상품성으로 인정을 갖다 보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의 70%가 테슬라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수소 인프라가 좀 구축이 됐을 때 넥소가 국내의 어떤 그 상품성을 인정받은 부분 그리고 규모의 경제 여기서 충분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단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수소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만 대면 와 이게 지금까지 10,000대 팔았는데 20만 대를 25년까지 하려면은 4년 만에 20만 대 그러면은 4년 동안 1년에 5만 대씩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5만 대를 과연 팔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편에서는 저는 진짜 5만 대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쪽 수소차를 만드는 좀 생태계 분들하고도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와 진짜 그 정도 캐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진짜 이 회사가 그렇게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5만 대, 20만 대, 25년까지 2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가 충분할까요? 수소? 뭐 다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수소차가 있는데 수소 어디 있어? 왜냐? 우리는 수소를 본 적이 없잖아요. 컴피디님 길 가다 수소 본 적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수소차 자체를 수소 운반 차량 자체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수소가 있냐? 그러면은 이전에 그 수소차 관련한 어떤 그 홍보물 같은 걸 만들 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회사들이 많아서 부생수소가 많다. 부생수소만으로도 수소차를 운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생수소 없어요. 왜 없다고 얘기하냐면은 부생수소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를 이미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부생수소를 반도체 공정이나 그 반도체 우리 얘기할 때 저기 있었죠. 그 예전에 일본이랑 수출 규제할 때 뭐 그 고순도 수소, 에칭가스라고 불리는 그런 게 태양광이라든지 반도체 패널 만들 때 쓰는데 수소가 이런 데 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떤 열병합 발전에도 쓰이고 그래서 거의 무상으로 나오는 수소는 그런 데 다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수소가 있다는 얘기는 약간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수소들도 가스를 개질해서 쓰는 수소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그럼 이제 수소가 그러면은 20만 대로 늘어나게 되면 야, 거기에 해당하는 수소가 어디서 만들어질 것인가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그 얘기를 항상 지적을 하셔요. 이게 지난달에 이게 남들 잘 안 보는 뉴스가 좀 저야 이제 수소 맨날 취재하니까 보이는데, 당진에 수소 출하센터 착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머니데이 방송 기사에는 나오는데, 거기서 이게 뭐냐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소차를 만들었는데 관련 인프라 투자의 속도가 생각보다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속도가 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20년 동안 만들어서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들어냈는데 관련 인프라는 너무나 좀 취약하고, 이게 지금 차도 많지 않고 인프라도 약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뭘 하려고 그러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는 과감하게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더 편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 입장에서는 강 PD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씨,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알았어, 그럼 내가 총대 메고 먼저 할게, 이런 스타일로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얘기가 앞으로 쭉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현대제철의 어떤 철강 콕스를 사용하는, 철강제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수소가 나와요. 부생수소가. 근데 이거를 확 늘리는 거야. 그리고 고순도로 정제를 해서 수소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게 연간 3,500톤의 부생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걸 부생수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기네들이 수소를 현대제철에서 만드는 공정을 만들었어요. 연간 3,500톤. 그러면은 연간 3,500톤이면 어느 정도 양인가? 이거를 살짝 계산을 해드리면, 수소차에 수소가 1kg이 있으면 1kg을 충전하면 현재의 효율로는 100km를 가요. 근데 사람이 1년 동안 자동차를 타면 보통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한 2만 킬로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대가 연간 한 200kg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대가 200kg 정도를 쓰고 지금까지 공급된 수소차가 10,000대. 그러면 200kg 곱하기 10,000대니까 수소는 2,000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3,500톤. 그리고 수소차 10,000대가 필요한 거는 2,000톤.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만 하더라도 수소차 10,000대가 이동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사실 뭐 지금 현대제철만 수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현대제철의 3,500톤의 설비는 절반 정도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테마주 관련한 투자들을 하실 때 좀 현실을 좀 직시하시면은 테마주 투자하기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어쨌든 현실을 조금 알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그 현대제철에서 이걸 3,500톤 캐파로 수소를 생산한들 한 절반 정도밖에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이 되게 많아요. 그 어떤 수소 테마주가 실질적인 수소를 가지고 돈을 벌려면 생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다. 하지만 수소차가 10,000대가 돌아다니는 수소는 현대제철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2025년 아까 몇 대라 그랬죠? 20만 대. 20만 대면 지금의 20만 대니까 20배의 수소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000톤의 현대제철의 목표가 이 캐파를 10배로 늘리는 거예요. 3,500톤 캐파를 10배로 늘리면 35,000톤. 35,000톤이면 아까 한 4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35,000톤을 현대제철에서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가 수소가 없어서 수소차를 20만 대를 못 팔겠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게 뭐 부생수소, kok스를 개조해서 만드는 부생수소가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약간은 좀 분명히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린 수소냐 그레이 수소냐 이런 거에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차량을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수소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격 문제가 있죠. 가격. 수소 가격이 그 국회약 충전소가 보면은 한 킬로그램당 8,000원? 그럼 가솔린보다 조금 싸나 비싸나 그냥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울산이나 여수에 가면은 한 2, 3천 원이면 사요. 수소 1kg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울산이랑 여수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있어요. 석유화학단지에선 바로 부생수소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수소를 쓰는 업체들이 좀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천연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공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송을 짧게 하거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제일 싸거든요. 그걸로 쫙쫙쫙 뽑아내면은 한 2, 3천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 운송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야. 그리고 기존에 캐파가 있는데 그 캐파에서 수소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 수소를 운송하는 업체들도 내가 좀 투자를 많이 해갖고 차를 많이 늘리고 막 지역 영업구역을 좀 넓히고 뭐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설비들이 투자되고 활동하는 게 조금 느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체로. 그래서 당진 출하센터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거기가 현대제철이 있고 거기 SPG라는 가스사가 있고 거기다가 출하센터를 만들어서 운송은 글로비스가 운송을 하고 그럼 충전소는 현대차를 비롯한 가스 회사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수소 관련한 산업군들이 모여갖고 만든 SPC 하이넷이 충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생산을 현대제철이 하고 여기 출하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글로비스가 운송을 한 다음에 하이넷에서 충전소를 만들어서 현대차가 만든 수소차를 타겠다. 요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 내년 초 기준인데 한 20% 이상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8,000원에 20%를 깎으면 한 5,000원대 정도의 수소 가격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한발적으로 뭐 현대차에서 좀 나오고 그 어디서 좀 나오고 정부에서 좀 발표하고 뭐 이런 게 다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뉴스가 야 도대체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 그건 테스 형이 하는 얘기인가? 세상이 왜 이래?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현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이 이런 파편화된 어떤 부분으로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쭉 연결해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2025년까지 수소차 25만 대를 보급하겠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소차 20만 대를 판매할 정도의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수소의 부품 업체들이 20만 대 캐파로 그걸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부족한 수소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가스 생산 쪽 그리고 가스 가격을 낮춰서 소비자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들을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 현대차가 직접 여기에 진입을 해서 각 그 계열사별로 맡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산업화 사회에서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고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소비를 하면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창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소 트램, 차, 버스, 건설기계, 이륜차는 오토바이겠죠? 뭐 그리고 저기 자전거도 있고 그리고 드론 등을 통합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수소 통합 충전소를 만들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고 이게 규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개별 어떤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디바이스마다 이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 주유소로 운영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규제 특례로 지난달 19일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가지고 창원에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수소차만 가지고 지금 충전소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적자야. 수소차가 지금 많지 않으니까 맨날 적자예요. 근데 그것도 차도 넣고 기름 오토바이도 넣고 버스도 넣고 트럭도 넣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중에 수소 트램 관련한 얘기도 잠깐 해볼 건데 우리나라에는 트램이 거의 없는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트램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뭐 샌프란시스코에 트램 있잖아요. 언덕길에 이렇게 그 트램이라 그러면 조그만 기차 그렇죠. 지상으로 다니는 이런 기차가 다니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일제시대 뭐 그런 근대화 시대 뭐 그럴 때 보면은 서울에도 이렇게 조그만 기차들이 막 전동차가 좀 다녔잖아요. 요거를 수소 트램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계획 중에는 한 2027년까지의 지자체 계획들을 보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충북, 전북, 경남에 트램을 만드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 트램을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체감이 잘 안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트램 공급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트램을 만들려고 하느냐에 있어서 그게 철도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시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서 굉장히 좀 적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우리가 차량 사용을 좀 줄이게 되고, 차량 사용을 줄이게 되면은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에너지 사용의 문제, 거기서 생겨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철도의 특성을 보면은 100km당 도로의 사고율이 0.6건이에요. 도로에서 100km를 달릴 때 한 0.6건 정도의 사고가 난다는 건데, 철도는 0.02건이에요. 30배 정도 더 낮아요.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1km당 에너지 사용은 철도가 도로의 10분의 1, 항공의 53분의 1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트램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송에 필요한 에너지를 굉장히 절감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으로 트램이 굉장히 좀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차가 막 돌아다니면은 도로하고 막 타이어가 막 마찰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게 또 여러 차량이 게 있는데, 트램으로 다니게 되면 일정한 선로를 통해서 다니니까 마찰 계수가 적어서 굉장히 좀 빨리빨리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로템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량이 앞차가 하나 가면 뒤에 줄줄줄 따라가잖아요. 그럼 공기 저항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트램은 일단 에너지 효율성에서 굉장히 좋고, 부산에 1000명이 간다 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0명이 갈 때 전기 KTX 전기인 건 아시죠? 네, 전기 위에 선 깔아서 이렇게 전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송비가 100만 원. 한 대 가면은 원가가 100만 원이래요. 그럼 좀 이상하네. 우리 돈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쵸. 많이 타잖아. 100명 넘게 타는 것 같은데? 한 사람당 거의 6, 7만 원. 어쨌든 에너지 비용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버스로 가게 되면은 여러 대가 가야 되니까 유류비가 500만 원이 들고, 승용차로 가면은 1,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램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전체 좌석 앉아서 갈 수 있고, 차가 안 밀리고 정시에 잘 도착을 하죠. 그러면 트램이 많이 깔리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 유럽의 어떤 녹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도로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좀 사람들이 빨리 다닐 수 있게 도로를 넓히거나 막 이런 그 SOC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유럽에서 좀 이게 녹색당 쪽이 좀 힘이 강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도로를 막 없애요. 그냥 있던 도로에다가 갑자기 화단을 갑자기 만들어요. 못 다니게 하려고. 그리고 막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그냥 있으면은, 차도가 있으면 여기다 갑자기 자전거 보관소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막 병목 현상 나고 길 꼬불꼬불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차 타고 다니기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차량 사용을 줄이고, 대신 도로 중에 하나를 걷어내서 거기다 트램을 만들어요. 그러면 차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아지고, 이게 차를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갖고 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이 수소 트램을 지금 그 현대 로템에서 만들고 있는데, 현대 로템에서는 이게 왜 이 수소로 했냐 그랬더니, 이게 아까 KTX는 위에 전선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고 막 그런 데는 육가선이라 그러는데, 위에 전선을, 그러니까 트럭이 이렇게 가면은 위에다 전선을 달아가지고, 지하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막 돌아다닐 때 전선이 다 돌아다녀요. 그럼 모든 레일에 전선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상에 그 트램이 다니는 길마다 전선이 다 있어.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보기가 안 좋아. 두 번째는 전선을 까는데 비용이 들어. 그럼 어떡하지? 이 트램을 무슨 에너지로 쓰지? 그래서 배터리로 썼다. 배터리로 쓰면 해보니까 1시간 충전하면 1시간 가는 정도를 비유로 하더라고요. 로템에서는. 로템의 어떤 분이 쓰신 기사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1시간 가고 1시간 충전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로템에서 나온 거는 하루에 18시간을 운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의 한계, 그리고 충전 속도의 한계 때문에 현대 로템에서는 이제 배터리는 좀 힘들다. 그래서 40kg을 충전해서 2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리고 200km를 주행하고 나서도 충전을 하는 데는 수소 충전은 가스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로템이 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물산 공장에 갔는데, 이날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수소 지게차가 거기서 공개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왜냐면 지게차는 이제
그 현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어떤 밀폐된 그 물류 창고라든지 공장 안에서 돌아다닐 때 내연기관을 돌리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게차, 수소지게차를 만들면은 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기엔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거를 그 현대중공업 계열의 현대건설기계하고 현대모비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연료연지 스택, 파워팩은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여기에 맞는 건설기계의 어떤 그 설계는 현대건설기계가 해서 합쳐서 지게차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 언제 공개되나 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울산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5분 충전에 한 5시간 정도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머니투데이가 그 그린 뉴딜 엑스포라는 걸 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제 빈센이라는 업체를 만났는데 빈센이라는 업체는 지금 울산의 태화강에서 수소 선박을 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통합 충전소를 만들어서 선박, 드론, 또 차, 트램 이런 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증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빈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지금은 전기 선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기 선박 관련한 부분, 전기 선박을 하면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40분 정도 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보트로 지금은 약간 레저용이긴 하지만 40분은 좀 짧지 않아요? 저도 그 지난 여름에 그 저기 어디야 속초에 있는 바닷가에서 보트를 탔었는데 거기서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대충 1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30분 너무 좀 짧은 것 같다 싶었는데 빈센에서 수소 요트를 만들게 되면은 한 2시간 가량은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태화강에서 그 트램, 보트, 드론, 차 이걸 같이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그 디바이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디바이스 되게 다양합니다. 오늘 더 할까요? 더 할까요? 트럭도 할까? 트럭 중요합니다. 야, 트럭 뉴스는 정말 비운의 뉴스야. 강PD님 그 트럭 언제 출시됐는지 잘 모르시죠? 어떤 수소 트럭 말고 그냥 트럭이요? 아니 수소 트럭. 글쎄요 언제지? 올해인가? 와 이게 사실 잘 몰라요. 그 수소 트럭이 진짜 누구나 다 주문하면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저 수소 트럭 하나 주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 양산형 트럭 출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출시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전화해서 계약할 수 있는 거를 출시라 그러잖아요. 그 출시일이 언제냐면 지난달 14일인데 14일이 정의선 회장 취임일이야. 정말 원래 뭐라 그러지? 연예인 뭐 누구 딱 그 데뷔하려고 그러는데 더 센 애가 데뷔하고 뭐 이러면 묻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게 수소 트럭을 출시하기로 한 날이 월드 프리미어라고 해서 너무 홍보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지. 이게 전 세계 최초 공개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류 역사상 대형 수소 트럭을 주문하면 살 수 있는 대형 트럭을 처음으로 공개한 날. 그 날이 14일이었는데 이날 정의선 수석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다 그래서 모든 현대차 관련 기사는 정의선 기사로 다 도배가 됐어. 그리고 이거 출시 행사는 보도자료도 안 냈어요. 그냥 물어봤어. 야, 보도자료라도 좀 있냐. 보도자료라도 있으면 내가 기사를 좀 써주겠다 그랬는데 보도자료도 안 썼대. 야,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뭐 약간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계획을 잡아놓은 거예요. 수소 트럭을 14일날 출시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정의선 회장 취임을 그날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사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수소차 행사는 아예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시 행사 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수소 트럭을 지금은 400km 주행할 수 있거든요.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400km인데 이거를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갈 수 있는 유닛을 개발하고 있다. 곧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1000km면 니콜라가 말로 뻥을 많이 쳤잖아요. 말로 뻥친 주행 거리가 1000km예요. 우리가 1회 충전으로 1000km 갈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니콜라가 발표를 했던 건데 현대차는 진짜 차를 만드는 데잖아요. 여기가 내놓은 게 지금은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소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좀 보기엔 좀 수소 트럭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인지 2개를 넣어서 만든 건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수소 트럭용 연료인지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 풀 체인지 모델이 될 건데 이 모델은
1000km 갈 수 있는 그런 트럭까지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2025년까지 회사는 11만 대를 판매를 할 거고, 여기서 그리고 2030년까지 수소 가격은 약 킬로그램당 4달러 정도로 만든다고 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한 2만 5천 대, 유럽에서 2만 5천 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현대차는 지금까지 유럽에 트럭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유럽에는 만이라든지 볼보라든지 다임러라든지 트럭의 강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여기 비집고 들어갈 군형이 별로 없어. 그리고 실력도 사실 솔직히 유럽 차들에 비해서 상용 트럭에서는 경쟁력이 밀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수소 트럭으로는 한번 유럽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 2만 5천 대를 팔아보겠다라는 게 그날 발표가 됐고요. 그럼 유럽에서는 21년 7월부터 거대 물류 기업들과 실증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기 시장은 그냥 사세요 그런다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만드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좀 얘기를 좀 맞춰봐야 돼.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맞춤형, 그러니까 정장을 많이 입지 않을 때는 그 막 정장을 좀 맞춤형으로 입잖아요. 그러다 많은 사람이 입으면 이제 보편화시키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2021년 7월부터 물류기업들과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2022년 4분기 세 자릿수 규모의 트럭을 공급하고 2030년에는 12,000대를 공급하겠다. 이게 그날 나왔던 현대차 트럭의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2023년부터 공급을 시작해서 2030년 27,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수소 경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수소차가 몇 대가 보급이 되느냐. 지금도 저도 전문가들을 만나봐도 그린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전기차가 몇 대가 보급이 되고 수소차가 몇 대가 보급이 되냐, 이거에 집중해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모빌리티라는 거는, 그 자동차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차만 이렇게 싹 바뀐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가 바뀌게 되면 충전소가 바뀌어야 되고, 거기 들어간 연료가 바뀌어야 되고, 연료가 바뀌게 되면 그 석유를 만드는 시추부터 운반부터 저장부터 이렇게 막 다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활 환경이 변하게 되고, 트램, 전기, 비행기, 자동차, 지게차, 이게 되게 많이 변하게 돼요. 아까 현대건설기계랑 하려고 그런 것도 건설기계에도 환경 규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게차뿐만 아니라 진짜 거대한 막 무시무시한 진짜 됐다시만한 그런 건설기계 차량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도 없는,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광산 캐는 그런 건설 장비조차도 에너지 환경에 대한 규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뭘로 바꿀 것이냐? 그때 그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물론 당연히 전기 배터리가 사용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배터리가 사용량이 훨씬 사용이 간편하고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을 건데, 그렇지 않은 틈새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와 백업 전원으로서의 수소가 같이 움직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수소 경제, 수소 그린 모빌리티의 변화는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해주기로 한 거는 일단 상용 부분에서 좀 트럭에다가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기로 했고, 공공 분야에서는 이제 의무제도 도입을 한대요.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기업들이 이제 설립을 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2040년까지 트럭 7,000대, 트럭 3,000대, 버스 7,200대 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가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막 뉴스로 나와 있는 이런 그림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우리나라 산업 환경의 수소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던, 우리 삶을 준비를 하던, 미래의 모빌리티, 모빌리티 생태계는 이렇게 변하는구나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얘기와 자율주행차 얘기가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수소 얘기만 마무리하고 나중에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얘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D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좀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때요? 수소 시대가 올까요? 이 얘기만 들으면은 뭔가 밀접하게 올 것 같긴 한데 벌써 현대차 얘기로만 들으면은 그쵸. 이게 문제가,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건 방송 보신 분들도 그런 느낌 들 거예요. 야, 너 현대차 홍보하러 나왔냐? 야, 그게 진짜 많이 하셔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산업부 기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딜레마가, 수소 경제를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가정하면은 뭔가
이 누군가의 주요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선 대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얘기를 하더라도 현대차 얘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인프라가 부족할 때 이게 누군가 먼저 나서서 투자를 하고 이거에 좀 시장을 많이, 그러니까 이른바 좌판을 까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좌판을 까는 거를 정말 뭐 개인이 하거나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위험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기업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자본 투자를 하고 뭐 계열사다 동원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글로비스가 나중에 진짜 수소 경제가 잘 돼가지고 수소 운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러면 글로비스가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겠죠. 야,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주식이 많으니까 글로비스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의 큰 어떤 밑그림을 보면은 그 차의 기술적인 부분, 뭔가 미래 기술적인 부분은 현대모비스, 테크적인 부분은 현대모비스가 좀 담당을 하고, 차는 차 모빌리티의 어떤 제조를 하고, 모빌리티 이후는 글로비스가 하는 그림을 좀 그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지금까지 차는 딱 만들어서 팔면 끝이야. 물론 AS가 있긴 하지만 어떤 그 수익 모델에서 제일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넘기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로보택시를 해. 로보택시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막 운행을 해. 로보택시를 관리하고 과금을 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마켓이 굉장히, 그 애프터 마켓이 아니라 그거 자체로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차가 거기서 제조를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영역, 여기서 뭐 충전도 될 수 있고 뭐 거기에 뭐 과금을 할 수도 있고 구독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글로비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해요. 이게 현대차 그룹의 큰 밑그림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글로비스가 왜 저런 일을 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야,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되면 글로비스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 하단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했잖아요. 그때 딱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었을 텐데,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던 부품 부분하고 AS 부분을 딱 쪼갰어요. 그리고 AS 부분을 글로비스에다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차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는 글로비스가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리고 여기는 어떤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친환경차를 만드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선도를 하려고 그런 거고, 이게 현대차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큰 그림에서의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이 글로비스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게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삼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동차를 얘기를 하다 보면 현대차를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저의 변명입니다. 이거 빼먹었다. 노조 얘기 마저 할까? 미래차와 노조.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가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지금 몇 분이나 했어요? 시간은 상관없는데. 제가 더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있다. 울산공장은 혁신에서 1등 기업이지만 코로나 극복 1등 기업이고 노사협력과 미래비전 1등 기업입니다. 지난 9월에 고용 안정과 부품 형사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발전,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사실 이렇게 눈여겨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9월 달에 현대차 노조가 임금을 동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냥 뭐 자동차가 좀 안 좋으니까, 또 현대차 노조가 워낙 귀족 노조라고 욕을 먹으니까 임금을 동결했나 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날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는 사실 임금 동결 자체도 뭐 IMF 때 한번, 금융위기 때 한번 한 거니까 이게 뭐 중요한 거긴 합니다. 임금 동결 자체도. 근데 이날 되게 중요했던 거는 사실 임금 동결이 아니었어요. 임금 동결은 뭔가의 어떤 카드였고, 진짜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래차로 바뀌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은 자동차 부품이 대부분 모듈화가 돼요.
모듈화가 된다는 얘기는 현대차가 안에서 조립해서 뭔가를 만들 것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게 부품수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 라인들을 보면은 뼈대를 만드는 프레스가 있고 차체 조립이 있고 색깔 칠하는 도장이 있고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차 안에 어떤 공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대부분 외주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에 그 차의 어떤 를 만드는 조립 공장에서는 다 만들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의자를 얹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인테리어를 꾸미는 거 말고 꾸미는 거하고 차가 다 잘 만들어졌는지 검수를 하는 거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검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검증하는 라인 요거 정도는 남는데 그 앞에 있는 라인들이 거의 할 일이 없어져요. 이 얘기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유휴 인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미래차가 어쩌고저쩌고 뭐 친환경차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는 미래 언젠가 오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내년부터 출시되는 아이오닉 5를 만드는 그 라인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감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공장은 미래차의 변화를 굉장히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야 당장 내년부터 우리 전체 인력의 뭐 몇 프로가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임금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유휴 인력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를 협상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 올해 임단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선언에서 뭐를 했었냐면은 지금 한 5만 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울산 공장에 5만 명이 170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170만 대를 생산하더라도 최소한 5만 명의 10% 5천여 명 정도는 일자리가 없어져요. 야, 일할 게 없어져. 유휴 인력이. 그럼 이게 노조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유휴 인력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뭐 정규직이니까 바로 자를 수도 없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어떤 고민을 또 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렌탈이라든지 구독이라든지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신산업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걸맞는 인력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생산 라인에서 남은 인력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산업군의 이쪽으로 일자리로 이렇게 보내면 회사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뭐 직무교육에 반대한다거나 업무 전환에 반대한다거나 그러면 노동자도 힘들고 회사도 힘들고 우리 다 같이 공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야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자율주행 시대 되면은 뭐 일자리 없어지고 전기 시대 되면 일자리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장 내년부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라 이게 현대차 노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직시를 했고 그럼 여기서 협상을 할 때 임금을 동결해 줄 테니 우리의 유휴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 노동자들이 제시했던 노조가 제시했던 안건인 거예요. 그래서 노사가 야,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뭐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거며 일은 어떻게 할 거며 교육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걸 협상을 하다가 이게 노조가 좀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면 나 임금 동결 못해 라는 카드로 썼던 거지 진짜 중요한 협상은 이 노사 상생 협약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 그린 모빌리티 얘기할 때 항상 좀 다양한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차뿐만이 아니라 야, 난 차만 있으면 되는데 뭐 트럭은 뭔 상관이며 지게차는 뭔 상관이며 트램은 뭔 상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생겨야 전반적인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가 수소 가격을 좀 낮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봐야 되는 거고 요래서 요 생산 파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다가 이거를 만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노조 측면에서도 울산 현대 공장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인지하고 노사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미래로 변해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현대차 자꾸 홍보한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마무리를 했는데 또 다시 변명을 하다가 끝을 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생태계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다시 또 뉴스가 좀 쌓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유경제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